오늘 교과서에 오늘 수업에 보면은 이게 꼭 매뉴얼처럼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패와 곤경과 여러 과정 속에서 찾아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해갖고 싸움, 첫 번째 싸움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초점 삼각형, 그 다음에 갈등 삼각형, 갈등 삼각형에서의 방어의 감소, 그 다음에 도구를 활용해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5단계, 이렇게 이제, 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똑 떨어지는 모델링인 것 같아서 나도 이것대로 하면은 굉장히 똑 떨어지는 부부 상담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초점 삼각형에서 원가족에서 내 내적 대상 표상이 어떻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비라고 안드레아 얘기가 이제 오늘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 많은 정보를 얻었을까라고 의아해 할 텐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부부 집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왔던 사람들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랑 조금 대조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숙련된 치료자라면, 한 3회기 정도라면, 이렇게 듀얼 타임 퍼스펙티브, 이중 시간 관점으로 볼 경우 내적 대상 관계와 원가족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숙련된 치료자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상 관계나 정신 역동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통찰 삼각형이라는 거는 자주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통찰이라고 그러면 이 시간적인 병렬 관계나 어떤 환경이 다른 병렬 관계에서 유사한 것들이 병행적으로 재현되고 있더라 라는 게 통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here and now라는 거는 here and now라는 거는 임상 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하고 내 남자 here and now잖아요. 여기가 이게 here and now가 이제 전이, 저항, 역전이 뭐 저항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임상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이 나와 내 남자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마주하고 있는 게 here and now죠. 근데 이 사람들이 here and now를 왜 왔냐면 there and now 때문에 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닌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요 라든가,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라든가, 시댁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라든가, 자녀하고 힘들어요 라든가, 지금 저기서, 지금 상담실 말고 상담실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there and then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그때 거기서, 그때 거기가 아니 언제냐면 어린 시절, 중요한 타자와 내가 형성된 시절,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핍과 부재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갈등들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실에 왔는데 그걸 고치러 왔는데 상담자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 라는 게 전이잖아요. 전이, 저항, 투사적 동일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왔냐면 너무나 누구나한테 눈치만 보고 위축되고 힘들어서 왔어요. 그래갖고 속에는 분노가 끓는데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맞춰만 주고 순응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결국 여기 와서도 그거를 고치러 왔는데 상담자 비유만 마치다가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보고 봤더니 어마무시한 폭력적인 아니면 방임적인 그런 나의 양육자 눈치만 보고 그들을 기쁘게만 하려는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형성된 것 때문에 그렇게 형성돼서 밖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하고 또 그거를 재현하고 있더라. 이것들을 병렬 관계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통찰이잖아요. 이런 걸 통찰의 삼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찰의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남편하고 싸우는 거잖아. 남편하고 싸우거나 여기서 이제 안드레아랑 빌이랑 안드레아 얘기 나올 때도 직장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디를 가거나 그 문제가 밑에 깔려 있어. 환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어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원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은 원가족이 있는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원가족에서 유래했는데 그게 나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점 삼각형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된 건데 싸움이라는 것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원가족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성격적인 것이 돼버렸다. 이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캐릭터라는 거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해할 때 뭐가 저 사람이다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감정이 뭔지 이 사람이야 그럴 때는 핵심적인 감정이 뭔지 핵심 감정 그 핵심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방어 이게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핵심적인 주된 정서가 뭐고 그런 주된 정서가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게 결국은 갈등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갈등 삼각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히든 필링, 갈등 삼각형은 여기에 히든 필링이 있는데 이 히든 필링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핵심 정서잖아요. 나는 이마저마해서 지금 빌과 안드레아의 경우는 이마저마해서 뭐 빌은 독불장군으로 산다, 혼자 산다, 뭐 철수해서 산다, 경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외감, 인정받지 못함 이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말을 안 하고 뾰루퉁해하고 철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 사례들에서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철수하고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저 상대방이 힘들어서 미치더라.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폭력적이고 비난하고 협박을 해갖고 내가 공포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결국 이 히든 필링이라는 것은 엄마도 지지 안 해주고 아빠도 이해를 안 해줬는데
사실 나는 굉장히 이해받고 지지받고 싶어요. 라는 것이 감춰 있는 거고, 그것들이 감춰 있는데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소외감, 어떤 독불장군,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불안이 올라오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더라.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해죠. 이게 갈등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정신역동적으로 이해할 때 통찰 삼각형을 이야기를 하죠. 내담자가 왔는데 이런 문제로 왔어. 그랬는데 이런 양육 과정에서 이런 내적 표상들로 이렇게 형성됐어. 원가족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상담자하고도 이러이러한 전이를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사례 개념화잖아요. 내담자에 대한 사례를, 내담자에 대한 개념화. 그죠? 케이스 포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 이 도노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초기 한 3회 정도를 하면 대충 어떤 대상의 그림자, 어떤 원가족, 어떤 원가족에서 내 안에 어떤 내적 대상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 내적 대상들을 상대방한테 투사를 해서 저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아빠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무슨 눈빛만 이렇게 해도 아빠처럼 여기면서 아빠하고의 재현된 상황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나의 내적 표상과 과거의 표상을 현재 대상한테 왜곡해서 투사하는 건데 우리가 투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협력을 안 해. 그리고 화를 내고 이러면 저쪽에서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 과거의 내적 대상으로 투사를 하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서 과거의 내적 대상들하고 관계 맺던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54쪽 제일 밑에 거를 보면 각자 상대 배우자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대상들과 현재의 대상들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원가족 유령들과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귀신 축출, 악마 축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고스트 버스터, 유령과 싸우고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결국은 이 투사적 동일시가 요 얘기예요, 결국. 지금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내적 대상을 지금 현재 대상하고 구분을 못하고 결국은 과거의 유령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등 삼각형에서 이 방어를 줄여나가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마저마해서 이래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원가족에서 이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면 자기의 책임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처럼 못되게 굴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맨날 울고 살아 이랬는데 그게 고면이 틀린 면이 아니라 한 면만 맞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는 것도 맞지만 또 뭐냐면 내가 저 인간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유령을 우리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고 거기서 박해받는다고 살고 있어. 이건 내 문제야.
내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배우자한테 부여했어. 이게 내 책임이잖아요. 자기의 기여분을 찾아올 때 비로소 여기서 방어가 준다는 거예요. 막 멸절공포로 아버지한테 억울했던 거 unfair. 나는 너무나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 그래갖고 남편한테 조금만 뭔가가 사인이 오면 아빠한테 당한 부당한 취급 때문에 격렬하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렬하게 덤벼드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남편한테 반응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한테 순응하고 아버지를 이상화시키고 내가 눌려있던 것들을 여기다 터트리는구나 하고 내 기업은 나의 책임감을 갖고 오는 거. 이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결과체잖아. 너가 원인 제공자고 내가 결과체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갈등 삼각형이랑 초점 삼각형을 이해해 봤더니 너가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어떤 촉진을 했을지언정 내가 덤벼든 거는 내 원가족의 유령을 너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거는 내 책임도 있다. 그래서 자기 기여분을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투사해서 투사적 동일시를 했던 건 reowning, 되찾아오는 거. 이게 나의 기여분, 나의 책임, 그게 결국은 나의 주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방어가 감소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방어가 감소되면 결국은 갈등 삼각형이가 재적응이 되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방어가 감소된 다음에 우리는 한 번 싸운 걸로 계속 싸운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게 나니까. 내가 남편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도 그러고 그 문제 때문에 상사하고도 그러고 대상과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내 책임이지. 나는 이렇게 컸지.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지. 라고 깨달는다고 해서 방어는 조금 줄어들지언정 다시 그 문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싸우지 않게 하려고 도구를 개발해라. 그 도구를 개발하라는 게 이제 도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79쪽에 보면 그게 5단계가 이제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예요. 도구라는 말은 부부가 싸우기보다는 갈등을 말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 우리가 방법을 하나 공유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뭔가 조짐이 보여. 우리가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울 조짐이 보일 때 딱 옐로우 카드 말로 하든가 아니면 옐로우 카드를 보인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스탑을 해서 싸움으로 가지 않게 숨을 고르고 우리가 또 욕을 반복하려고 그랬었구나 라는 이런 도구,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투박하게 뭔가를 하나 하자. 그리고 그거를 상호 교류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방어가 내려앉으면 이건 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여기 기름에다가 불 지르는 역할을 내가 했구나 라고 내가 책임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 결국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방어가 감소되면 상대방도 방어가 감소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 예가 78쪽을 한번 보면 폴하고 마리아 얘기가 또 나와요. 굉장히 여러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폴하고 마리아가 이제 싸움을 시작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는 나를 때렸고 나의 자율성을 짓밟았어요. 폴 당신이 폭력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의 기여분을 갖고 온 거잖아요, 마리아가. 너는 폭력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한테 맞고 짓밟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지 않은 거를 알아도 내가 과잉 반응을 한다. 마치 아버지한테 하듯이. 이 마리아의 아버지는 이제 만약에 철수 영이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사례를 기억할 텐데 폴, 마리아, 빌, 안드레아 뭐 막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면 이 사례가 그 사례인지 저 사례가 이 사례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폴하고 마리아가 이제 뭐냐면 마리아의 아버지는 편집증이고 우울증이고 정신증적 우울증,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증적 우울증이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하게 통제하고 알코올릭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사고로 죽었는데 항상 여동생을 빈정거리면서 이제 죽게 하고, 그래서 마리아 자체도 여동생이 죽은 거에 대한 생존자 죄책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폴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걸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내가 방어를 풀고 얘기했어요. 나의 갈등 삼각형을 이해하고 방어를 풀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한다면 장애물은 이미 통과가 된다. 폴은 이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서 그 갈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방어를 딱 풀 때 방어를 풀고 같이 응할 필요가 있는데 기회는 요때다 하고, 그래 내가 네 미친 아버지랑 같지는 않잖아, 이렇게 한 사람이 방어를 풀 때 그 방어를 풀고 그래 그게 문제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서로 방어를 풀면 그게 이제 공유된 플랫폼에 있다. 그 78쪽에 6번째 줄, 책임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가. 지금 이제 마리아가 방어를 딱 풀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게 아닌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같이 방어를 풀고, 그러면 책임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shared platform, 같은 플랫폼에 공유된 플랫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그동안의 분노, 격분, 억울함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이제 마리아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라는 걸 아직 풀지 못할 경우는 너 그렇지? 내가 니네 그 미친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러고 공격하고 들어가면 공유된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금 방어를 풀 때 우리가 그동안 설령 쌓여있는 억울함과 격분과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도 같이 방어를 풀고 공유된 플랫폼에 들어가야 책임을 공유하면서 갈등 삼각형의 두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둘 다 공유된 플랫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절감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 말하자면 지금 여기 클래스에서 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 그냥 남편한테 그동안 내가 이랬는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서 당신한테 좀 과했던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폴처럼 그봐 네가 그렇게 미친 짓을 나한테 한 거 알아? 이제 알았어? 이래버리면 내가 돌아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어느 한쪽이 계속 방어를 풀고 공격에서 살아남으면 저쪽도 어느 날 방어가 풀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폴 같은 경우도 누나가 되게 독재적이고 막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잡아먹는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폴도 마리아한테 그거를 전치시켜서 투사적 동일시 시켜갖고
마리아를 마치 자기 누나처럼 취급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어떤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자율성으로 창조적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좀 지지해 주는 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히든 필링에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히든 필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감춰져 있고 그게 충족되지 않은 소외감, 분노, 뭐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것들이 만나만 진다면 히든 필링이라는 것 자체가 56쪽 그림 밑에 각 개인은 특정한 숨겨진 감정을 갖고 있다.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가 있죠. 그냥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의식에 깊이 있는데 이는 심리적 성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다. 그거를 만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 외도하고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계속 외도한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래서 그 배신감에 계속 매몰돼 있는 거예요. 매몰돼 있는데 남편은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미안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내면에는 나는 너하고 굉장히 친밀해지고 싶어.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히든 필링이 있잖아요. 히든 필링에 포커싱을 하고 둘이서 그 각자의 히든 필링에 공유된 플랫폼을 갖고 나아가면 되는데 배신 받은 경험에만 포커싱을 두고 있으면 계속 그 관계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싱을 둬야 되냐면 각자의 나의 히든 필링에 소리를 기울이고 너의 히든 필링에 반응해주는 것을 해야만 우리는 창조적이고 생생하게 친밀하게 협조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각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방어적으로 만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유령과 싸움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히든 필링을 만나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의 지금 핵심 감정이 어떤 분노, 뭐 경쟁심, 뭐 의존, 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망 이런 거라고 봤을 때 그걸 뒤집어 보면 그거를 충족시켜 주고 싶은 히든 필링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계속 있지 말고 충족되지 못한 것을 딱 반전을 시켜서 그 반대 필링에 대해서 내가 포커싱을 하면서 하이파이브 나가자는 게 이제 이 부부 치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내담자가 오면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 진단을 할 때 첫 번째 진단을 뭐부터 하죠? 내담자 평가. 네, 접수 면접에서 내담자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제일 먼저 해요? 이제 내담자 평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평가는 임상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약물이나 도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상담이 아니잖아요. 중독 상담은 특수 상담이니까 약물이나 중독 뭐 이런 것 중독 같은 게 있는지 병리가 있는지 이런 임상적인 판단을 해서 임상적인 판단에서 병리가 있으면 일단 병원 치료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임상적인 치료 여기서 이제 그 도노반도 어딘가 얘기하죠.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을 다 받지 않는다. 다 받지 않고 내가 많이 그냥 돌려보낸다. 말하자면 상담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약물과 병리 때문에 병원이 메인이 되고 상담이 보조가 돼야 되는지 임상적인 평가를 먼저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정신병리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격장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약물 남용을 하는지, 폭력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임상적인 평가가 먼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싸움을 들여다보고, 초점,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역동적인 평가잖아요, 지금. 정신역동적인 대상 관계적인 거니까 임상적인 평가를 먼저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 이전이죠, 그거는. 항상 우리는 임상적인 평가를 먼저 해서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고 임상적인 평가에서 병리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상담 목표가 뭐예요? 병리나 약물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완화시켜서 정신과적인 치료, 약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뢰해 주는 게 상담 목표죠,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이 상담이 되고 이런 역동적인 거를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치료하는 것들은 일반 부부 상담이나 일반 개인 상담의 복합체다. 내 이 모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80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줄, 나는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질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15분 동안 중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제안한다. 그 다음에 또 역할을 바꿔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난은 항상 비생산적인 보복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난하는 말은 자제하고 질문 외에는 이해하려는 그런 스탠스만 유지하고 각자한테 15분씩을 허용하면서 말하자면 와일의 대본 쓰기처럼 자기의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정서적인 그 내적인 것들이 어떻게 형성된 이야기, 이런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듣다 보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한 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고 자기 안에서 저런 면이 있어서 저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이해를 하는 개인적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반의 치료는 개인적인 것과 부부적인 것이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갈등 삼각형에서 방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마리아가 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폭력적이라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를 당신한테 뒤집어 씌웠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마리아도 자기가 자기 책임의 부분을 갖고 가는 것도, 듣는 폴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이 차고도 넘쳐서 나한테 공격처럼 느껴졌었던 거구나 라고 공유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치료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 비난하거나 아니 그거 아니고 당신이 이거잖아 이렇게 따지거나 뭐 이거 안 하고 15분 동안 충분히 이야기하게 이해하는 관점에서만 들어라. 그리고 반대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일단 부부싸움에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막 싸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괜찮아요, 선생님? 무슨 일 없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물고 뜯는 것이 여기서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상담자가 중재를 시키는 거죠. 잠깐 지금 뭐 A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다 끝날 때까지는 궁금한 질문 외에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번에 하세요. 그리고 둘이서 막 싸우면 서로한테 얘기하지 말고 각자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때 갈등 삼각형의 방어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 이제 마저 읽어보면, 어,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비난하는 말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그러한 갈등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드러난 문제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감정을 나누고 들어줄 때 종종 해결을 위한 경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방어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너무 격렬하게 싸우기 때문에 누군가의 얘기를 15분을 들어주질 못하죠. 갈등 부부들이. 그래서 실제로 히든 필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방어에서 붙어 있느라고. 방어에서 붙어 있느라고 히든 필링까지 못 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히든 필링이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방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거는 이런 방어가 나오는 거는 어떤 취약한 정서를 어, 회피하거나 어, 직면하지 않으려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 취약한 부분. 나는 사실은 이럴 때 이렇게 불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는 나는 멸절공포를 느껴요. 내가 완전히 산산이 해체되는 공포를 느껴요. 이런 자기의 취약성을 얘기할 수 있게 돼야 결국은 방어가 줄잖아요. 근데 취약하지 않은 척 하려니까 싸납게 달겨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나누고 들어줄 때 해결을 위한 행동의 경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똑 떨어지는 해답은 아닌데 때로는 좌절도 되고 때로는 격렬하게 붙기도 하지만 요런 모델링을 갖고 우리가 해나가면서 찾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내가 이 부부를 처음 만난 거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어, 그 딥한 정보들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역동 치료라는 거는 일반적인 치료처럼 증상을 정보를 얻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를 얻는 과정 자체가 동맹이면서 자기를 이해하면서 그 자체가 치료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내가 치료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얘기해 나가면서 아,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게였군요. 이래서 이랬군요. 이러면서 자기가 인식을 해 나가면서 자기 갈등을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치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슈퍼비전 같은 걸 하다 보면 보고서를 갖고 오잖아요. 보고서를 갖고 오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이 상담자가 마주하고 있는 내담자가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그림이 그려지면 상담을 잘한 거예요. 그분을 잘 이해해갖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묘사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도와주는데 이해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도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챕터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싸움을 탐색하고 초점 삼각형을 보고 이제 그 성격적인 방어나 원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히든 필링, 뭐 불안, 방어 이런 것들을 보고 방어의 감소까지 봤는데 마지막에서 도구를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두 사람이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는 거
여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하잖아요. 너무 섣불리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을 거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47쪽 네 번째 줄, 우리는 부부 각자의 성격적인 방어의 이면, 그게 뭐예요? 원가족인 거, 내 내적인 대상, 내가 어떤 내적인 대상을 갖고 외부 대상을 그 유령을 덮어 씌우고 있는지를 그 이면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싸움에서 더욱 영구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작업하는 방법이다. 이 내적 대상을 만나야 내 안에 어떤 내적 대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아까 같이 폴의 그 마리아의 아버지, 이런 내적 대상은 정신병원 편집증에, 정신증적 우울증에, 폭력에, 뭐 이런 내적 대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적 대상과 직면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내적 대상을 만난다는 게 그 내적 대상만 분석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만 자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그런 내적 대상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부적응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 나의 책임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적 대상을 찾는 건데, 마치 나는 이런 내적 대상이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원가족을 찾고 히든 필링을 찾는 것이, 내가 이렇게 충분한 그디나프한 양육을 못 받아서 나는 피해자예요 때문에 내적 대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공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싸움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내 책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의 기여분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책임감, 주체성,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래서 나만 억울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싸움이, 부부 갈등 삼각형이 재조정이 되는 거는 책임을 느낄 때, 기여분을 찾아올 때, 그리고 둘 다 각자의 기여분을 공유할 때, 그 얘기예요. 네, 47쪽 제일 밑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폭식이나 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냥 맥주 한 캔 먹고 뭐하고 그냥 널브러졌다 라든가, 아니면 그냥 완전 냉장고 털이하듯이, 팬트리 털이하듯이 먹고 또 하고 또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건드려진 경우가 있죠.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그 감정들을 47쪽 밑에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죠. 안 그러면 이제 폭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울, 불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뭔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 감정이.
그 감정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잠재력인 히든 필링에 엇가는 감정. 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것들을 추적해 나가야 아, 내가 뭐가 지금 건드려졌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정서 중심 치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를 찾아가는 거죠. 히든 필링. 네, 48쪽. 싸움을 선동하는 말, 행동, 그때의 정서 상태,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빌과 안드레아 이야기를 좀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각자 자기 일을 하기 위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각자의 방으로 철수해버린다. 각자의 방으로 철수해버렸어요. 그들은 20년 동안 복층으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껏 그것을 만족스럽게 수리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게 은유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와서 아, 우리는 20년 넘게 각자 각층에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게 20년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부부관계의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그냥 본인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각자 철수해서 아래 위층으로 각자 철수해서 둘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협력해서 고치지 않고 그냥 20년을 살아온 것이 이 부부관계의 상징인 거죠. 은유인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49쪽.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싸움만을 한 가지 초점에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노반이 요거가 도리어 은총이다. 부부치료에서 우리가 요 한 가지만 초점을 갖고 하면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요 한 가지 초점을 뭘로 했냐면 방어, 싸움으로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캐릭터라는 거는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숙해지느냐, 성숙해지지 않느냐는 그 핵심 감정을 어떻게 성숙하게 처리하느냐, 성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어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퇴행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내 양육자들은 내 생존을 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 폭력 앞에서 내가 깨갱하다가는 멸절될지도 모르고 폭력으로 뭐 여기 보면은 뭐 막대기로 때리고 뭐하고 막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멸절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대상들인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핵심 감정, 주된 정서를 어떻게 방어하고 사느냐가 나기 때문에 내가 너랑 만나서 싸우는 거는 나의 그런 면하고 싸우기 때문에 한 가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싸움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부부치료에 허락된 은총이다. 거기에다 포커싱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게 49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50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대상관계 이론이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양육자의 프레젠테이션, 내적 표상을 내가 갖고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초점 삼각형은 부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그림자. 이게 대상의 그림자죠. 블라스가 얘기하는 대상의 그림자를 강조한다. 그래서 빌과 안드레아의 행동은 매우 오랫동안 경직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네.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기, 10대 후반 뭐 그렇게 쭉쭉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52쪽 세 번째 줄. 비리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메시지는 세상은 가혹하다. 아빠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기 원치 않았고 엄마는 지지해주지도 않고 지지해줄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다. 이래서 이 사람은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았어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안드레아도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나를 지지하지 못할 거야. 나는 혼자야. 나는 독불 장군이야. 그래서 늘 철회하는 거죠. 그리고 뭐를 안드레아한테 투사적 동일시를 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유기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이해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투사적 동일시예요, 지금. 네. 그리고 53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저도 이렇게 노트 한 권에다가 쭉 가계도를 그렸어요. 사람들마다. 뭐 비라고 안드레아, 뭐 폴하고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계도를 내가 그려가면서 뭐가 투사적 동일시가 되고 있구나. 여기 나오는 것대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계도를 그리잖아요. 그죠? 가계도를 그냥 앉아서 오늘 가계도 그립시다. 라고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서 이 비리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요.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이랬어요. 우리 누나가 이랬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다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54쪽을 같이 볼게요. 투사적 동일시 기재가 이제 어떻게 안드레하고 빌하고 사이에 투사적 동일시가 작용하고 있는지. 네. 안드레아는 빌이 투사한 내용과 동일시한다. 빌이 너는 나를 유기할 것이야 라고 투사한 대로 비협조적인 거죠. 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투사한 그대로 비협조적으로 조화로운 한 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집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의견을 나눌 수가 없다.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라고 안드레한테 투사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안드레아가. 안드레아는 비난하는 남자 내적 대상과 화를 낼 수 없는 여자 내적 대상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비난하는 아버지, 정신증적인 아버지, 아니 뭐 하여튼 비난하는 아버지, 그런데 엄마는 거기에다가 맞서지도 않고 화도 안 내는 엄마. 그런 엄마의 내적 대상, 그런 아빠의 내적 대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녀는 비난하는 대상을 빌에게 투사하고 그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요구하고 분개하고 막 그런 아버지를 빌에게 투사하고 그러니까 빌은 그대로 동일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히든 힐링으로 만나주면은 유연해지고 완고해진 거에서 풀어지는데 우리가 비난하고 요구하고 지적할수록 그 투사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히든 필링을 주기에는 나한테 미해결 과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서로가 나쁜 대상을 그냥 뜨거운 감자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서로 나쁜 대상을 주고받는다. 처음에는 이제 비리 비판적인 비판을 했는데 안드레아는 거기서 무력해지고 죄의식을 일으키고 그냥 항상
상처 입은 여인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빌은 더 비판적인 남자가 되고, 작은 갈등이 점점 악화되면서 부부는 현재 좌절을 주는 대상뿐만 아니라 오래된 무의식 안에 있는 오래된 아까 뭐라 그랬죠? 유령들하고의 전쟁으로 퇴행한다. 퇴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로 돌아가는 게 퇴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된 내적 대상들과의 전쟁으로 퇴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는 퇴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멜 라빈스의 Let Them 이론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멜 라빈스가 요새 아주 그냥 그 세계적으로 핫한 팟캐스트인데 거기에 인터뷰 나온 사람 중에서 굉장히 그 명상하면서 종교적으로 많이 수행된 분이 나왔는데 멜 라빈스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는 부부싸움 안 하냐? 너네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자기 핸드폰에 있는 자기 아내의 어린 소녀 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둘이서 싸움할 때는 그 어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 안 된 어린 둘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진짜 유아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 과거의 유령으로. 각자가 과거의 유령으로 퇴행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여기 무의식 안에 있는 오래된 대상들과의 전쟁으로 퇴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엄청나게 현실의 대상과의 싸움이 현실적인 싸움이 아니라 엄청 격렬하고 반복되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상담을 하거나 자신을 이해할 때 not knowing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데 저 사람은 저래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있어.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 확신을 의심할 수 있을 때, 아,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우리 건지. 이게 확신이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어, 이렇게 퇴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과거의 유령에 잡혀 있는 거니까 에너지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서로를 공격하는 미성숙한 자, 퇴행한 자들 안으로 흡수된다. 빌은 안드레아에게 뒤집어 씌운 이미지, 이거 투사적 동일시죠. 내가 안드레아한테 뒤집어 씌운 이미지대로 안드레아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한테 뒤집어 씌운 이미지대로 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지지해주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빌은 분개하고 비난하는 영원히 비판적인 아버지. 절망감. 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빌은 컴퓨터 컨설턴트고 안드레아는 사회 교사고 굉장히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적인 직업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잘 교육받은 문명화된 성인이 같은 싸움의 덫에 반복해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숙한 자아로 가는 거예요. 네. 57쪽. 우리가 이제 갈등 삼각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도구잖아요. 개념적인 도구인데 빌과 안드레아의 심리적 딜레마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대로 하나의 투사적 동일시로 빌은 이해받고 찬성을 원하는 어떤 숨겨진 감정. 근데 다른 사람이 깎아내리고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 그래서 철수하고 공격하는 방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빌의 갈등 삼각형이.
그리고 안드레아의 경우를 보면 안드레아 갈등 삼각형이 보이죠. 그렇게 어, 힘든 부모 밑에서도 본인은 성실하고 건설적이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가치들을 갖고 꾸준히 자기가 사회적인 교사로서 잘 자기 자리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찬사받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이 숨겨진 감정인데 결국은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변명, 맨날 변명하는 거죠. 그런 방으로.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58쪽, 59쪽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지금 어떤 숨겨진 감정이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아서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된 감정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민해서 불안에 떨면서 방어하는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주어를 안드레아 대신 내 이름을 넣어보고 빌 대신에 내 남편을 넣어보고 숨겨진 감정과 원가족을 넣어보면서 어떤 갈등의 상황에 나면은 우리는 주로 어떤 방어를 하는지, 격렬하게 싸우는지, 아니면 뾰루통해서 철수하는지, 아니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동정을 원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강박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는 어떤 정서적인 동료가 없이 지적으로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그 방어를 하면서 동요되지 않는 척 하면서 강박적인 어떤 그 태도를 짓는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응. 하단계는 삼각형을 변화시키고 재조정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음. 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정신분석학자들은 내면의 주제들에 대한 방어의 감소를 역동치료의 주요한 목표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신 역동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사람이다, 캐릭터다, 퍼스널리티다 하는 거는 핵심 감정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해갖고 그 방어에 대한 감소가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것들이 부부 치료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초점. 우리가 단기니까 여기저기를 다 건들 순 없잖아요. 아까도 초점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치료의 은총이다. 한 가지만 싸우는 게. 그래서 초점을 찾는 것이 모든 단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 과제다. 62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은 나는 먼저 부부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그들의 이 경우에 감정인데 분노를 지각하도록 돕는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빌이 나는 그저 실망을 했을 뿐이에요. 이랬어요. 근데 그냥 실망을 했을 뿐이에요가 아니라 그 위에 보면 그냥 실망했을 뿐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으로 들어보면 분노와 경로가 있었어요. 분노와 경로.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그런 감정을 지각하고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냥 실망했을 뿐이에요. 라고 디나이어를 해보면 그 감정을 다룰 수가 없죠. 음. 그래서 6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불안을 일으키는 취약한 부분을 덮기 위한 방어일 수 있다. 취약성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 내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빌이 느끼는 소외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이 지배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핵심 감정이잖아요. 뭔가 안드레아가 나를 협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이럴 때 강렬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게 그냥 핵심 감정인데 그
핵심이라는 게 뉴클리어 이모션이잖아요. 뉴클리어라는 게 핵파워예요, 핵파워.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63쪽에서도 그런 거는 외로움이 단지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들에게서 근본적으로 이해받지 못한 것이 가져다 준 것이 단지 외로움만이 아니다.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하다. 방어가 폭발하는 어떤 트리거링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철수하고 냉소적이 되고 근데 그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멸절 공포다. 나의 존재가 멸절되는 공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고 경직되고 용서를 모르게 무자비하게 경로하는 거죠. 근데 실망했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와일의 대본 쓰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방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 방어적인 행동이 자기가 격분하고 격노하고 경직되게 용서를 모르게 무자비하게 나가는데 그 핵심 불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그 불안을 말로 표현하고 철수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공감해주고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시도하고 갈등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인 숨겨진 감정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한다. 이것이 와일의 대본 쓰기죠. 나는 적극적으로 그가 자신의 원가족, 부부관계에 대해 연상한 내용을 토대로 소망에 대한 나의 추측들을 제시한다. 이 외로운 남자는 분명히 필사적으로 아내에게서 이해와 협력을 원했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숨겨진 감정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잖아요. 숨겨진 감정을 접촉하자, 이해하고 공감하자, 지지하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방어로 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의 히든 필링이나 너의 히든 필링을 만나 주려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불안과 이런 방어적인 태도로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64쪽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음. 안드레아의 갈등 삼각형을 이해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남편을 그 삼각형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그녀의 무능력이 어떻게 그녀의 중심 불안, 방어적 행동, 그리고 차단된 숨은 소망들의 작용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히든 필링을 만날 수 없는 능력이 없어. 무능력. 그게 어디서 오냐면 자기의 불안, 자기의 방어적 행동, 자기의 그런 숨겨진 감정과 단절돼 있는 그것 때문에 너의 히든 필링에 접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그렇게 무능력하다. 이런 거죠. 음. 어, 6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갈등 삼각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안드레아는 자신의 불안과 방어의 원천인 무서운 내적 아버지를 직면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내적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무서운 내적 아버지를 어떻게 원수를 갚지? 어떻게 내가 당한 걸 돌려주지?가 아니라 이미 그 무서운 내적 아버지는 그렇다고 쳐도 그 내적 아버지의 내적 대상이 나잖아요. 그 내적 대상이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중요한 타인,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의 책임을 찾아오기 위해서 내적 아버지를 직면하는 거지.
그 내적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당한 거를 어떻게 복수하지? 때문에 내적 아버지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해야지 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거기서 내가 힘을 얻지도 못하고 나는 황폐화되고 복수라는 거는 양면의 칼이잖아요. 너를 복수하는 순간 내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let them, let him, let her 그들은 그러라고 그러고 놔주면은 일단 놔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내가 해방되면서 그 방어와 불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면서 나의 히든 감정을 만나지고 그럼으로써 너의 히든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시작되는 거죠. 65쪽의 중간에 11번째 줄 아버지하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내가 비적응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건 정당한 것이었나? 내가 아버지를 되게 이성화시키고 그 밑바닥에는 겉으로는 아버지를 이성화했는데 그 속에는 얼마나 내가 경로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나의 낮은 자기 확신. 그런 어떤 비난과 분개와 비판과 요구와 이런 거 밑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복종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럽게 희생을 요구받았는지, 음. 그리고 나의 개별화. 그렇게 내가 복종적이고 낮은 자기 확신과 부담스러운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한 나에 대한 개별화는 안 되잖아. 인디비지에이션. 나에 대한 개별화를 좀 더 시도할 수 있고 실질적인 분노를 감히 표현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내가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없고 직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출을 했죠. 빌한테 경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성의 대가, 눈치, 눈치 보고 맞춰주고 순응하고 그러면서 얻는 대가하고 상관없이 내 자존심을 확인받고 싶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가혹한 대상들한테 있을 때는 그들한테 충실하고 복종하고 낮은 자기 확신으로 희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조그만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런 상급, 그런 대가와 상관없이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은 이 숨겨진 소망과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구체적인 불안과 만나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하신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이런 대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지금 막 이런 아버지하고 직면하는 이런 얘기를 15분 동안 만약에 한다고 쳐봐요. 그럼 빌은 어떤 유익을 갖고 와요? 어, 안드레에 대한 공감 능력이 증가되죠. 그리고 안드레아가 나를 그냥 단순히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좀 전에 제가 확신을 대해서 얘기했는 게 66쪽에 나오죠. 66쪽에 보면은 5단계라는 그 새로 시작하는 챕터 바로 위로 7째 줄로 올라가면 그러나 만일 빌과 안드레아가 싸움을 일으키는 하나의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다면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안드레아가 빌을 감시할 것이라는 빌의 확신. 이거 왜곡된 확신이죠. 자기의 과거 유령에 의한 왜곡된 확신이에요. 그 빌은
안드레아를 부당하게 비난할 것이라는 안드레의 확신. 이것도 왜곡된 확신이죠. 유령에 의한 왜곡된 확신이에요. 여기에서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붕괴되는 거죠. 왜곡된 확신이. 우리는 그들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갈등 관계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그것이 과거의 유령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질문하신 거가 여기 나오죠. 부부 치료는 간접적으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네. 도구 개발에 대한 거. 67쪽 네 번째 줄. 나는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방어적으로 되고 있어요. 당신의 요점을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사례에 대한 예도 나오고 67쪽에 두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변화는 각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이어서 부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집단의 가정 집단을 얘기할 때 의존 가정, 어, 투쟁과 도피 가정, 짝짓기 가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개인 내적인 역동이 집단 안에서 어떤 역동을 만들어내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과 집단과 부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집단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부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도구를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코드 월스 얘기를 해요. 코드 월스 예를 들면 옐로우 카드를 갖고 있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둘이서 뭐 링을 이쪽 손으로 바꿔 끼기를 한다든가 두 사람이 공유된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떤 그 코드를 공유하는 거죠. 뭐 스탑 사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코드월스 이것들을 도구를 개발해서 어, 싸움의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우리가 싸움까지 점프인트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폴과 마리아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빌과 안드레아에 대한 걸로 지금 5단계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폴과 마리아에 대한 걸로 5단계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71쪽에 폴의 갈등 삼각형과 마리아의 갈등 삼각형을 놓고 어떤 원가족에서 어떤 히든 감정이 억압돼 있고 분열돼 있어서 못 만나지는지 그래서 핵심 감정으로 뭐가 나타나는지 그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요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들의 내담자 혹은 선생님의 부부. 73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중시간적 관점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현재와 과거, 듀얼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유익하다. 요거야말로 단기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복잡해 보인다. 근데 이 갈등과 그에 따른 과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부부가 현재 더욱 협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기울이면서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치료자는 더욱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과거로 되돌아가서 폴이 언제 적대적이 되었고 마리아가 언제 겁에 질리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싸움을 탐색하는 거죠.
싸움을 탐색하는 어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언제, 어떤 것이 자극될 때 어떻게 싸움이 되는지. 네, 여기서 이제 74쪽, 폴은 어떤 방어를 쓰고 있냐면, 다섯 번째, 순진을 가장한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쭉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다섯 번째, 네 줄째 보면, 겉으로는 불안해 보이지 않고, 극도로 이성적이고, 어느 정도는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서 나는 도덕적이고 의롭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리고 분노는 다 아내 책임이야. 음. 굉장히 이제 강박적이고 통제적이고 학문기적인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75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폴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수사적 동일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귀여운 남동생을 질투했던 누나. 굉장히 편집적이었는데 공감도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폴은 누나와의 관계가 호전시킬 수 없어서 매형이 중재될 때만 겨우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렇게 나쁜 누나 대상 이미지를 마리아에게 투사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투사된 대로 행동하고 있고, 폴이 그러한 누나 대상 표상을 억압하고 투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나와의 불행한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인가? 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 불안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 강박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누나하고의 관계를 아내한테 계속 투사를 하면서 그 관계를 재현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극복해 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죠. 우리가 전이라는 것도 반복 강박이라 그러잖아요. 반복 강박이라는 거는 메스터리, 극복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시도라는 거잖아요. 76쪽에 아홉 번째 줄, 부부관계가 성숙해지려면 자신이 투사한 것을 어느 정도 되찾아와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리아한테 누나 것들을 투사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니까 마리아가 마치 누나처럼 느껴지고 누나처럼 행동해서 내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사한 것들을 되찾아와야 되겠죠. 내가 이마저마해서 누나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버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왜곡한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투사한 것들은 스플릿 오프한 거고, 프로젝트 해갖고 내가 저기다 던져버렸어. 내 거가 아니라고. 디스오운 해버렸잖아요. 디스오운 한 거를 리오운. 다시 찾아와야만 되는 거죠. 네. 네. 77쪽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자신에 대한 조금 우호적인 관점을 갖는 거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점을 갖는 건데, 지금 마리아가 폴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문단, 마리아의 책임감, 내 거를 리오우닝 해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된다. 폴이 습관적으로 무자비하고 완고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추측해 보실 것인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를 매 시간마다 새롭게 평가하고 진실되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작업을 해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령과 계속 싸움을 할 것인지, 퇴행적인 싸움을 할 것인지, 현재의 매 시간 새롭게 순간을 on the moment, 순간을 소유하면서 진실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함께 작업해 나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에런과 린드라는 이론가들이
자신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잖아요. Preferred view of self. 내가 이런 면이 좋은 면이 있었잖아.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버지가 그렇게 정신증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극복하고 성인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다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과학자로 됐는지 그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성공적인 전문가가 돼서 남미 포르투갈에서 미국까지 이민을 왔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던 나에 대한 선호된 관점들. 나는 이런 관점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어. 그러니까 홀의 도전도 나는 이런 용기와 결단력과 이런 성실함과 이런 장점을 갖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preferred view of self, 자신의 선호된 어떤 강점을 이게 우리가 이야기 치료에서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공부를 했죠. 네. 이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78쪽에 보면 이 부부 모두는 공평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 Unfair. 나 부당해. 이거는 맞지가 않아. 이렇게 항상 뭔가가 잘못 취급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건 페어하지 않아. 나한테 너무 억울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럴 때는 둘이서 붙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책임을 두 사람이 공유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 밑에는 아까 공부를 한 거고요. 82쪽. 도구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싸움 자체가 삶의 일부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는 상호적인 심리적 현실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공통된 과제, 건설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워. 이럴 때는 힘들다는 거죠. 83쪽. 83쪽은 계속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원가족의 아버지가 됐던 엄마가 됐던 그래서 나한테 어떤 성격적인 방어가 형성됐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싸움이라는 뭐 1번, 2번 성격, 3번 원가족 이렇게 하나씩 1번, 2번, 3번 매겨가면서 83쪽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84쪽, 84쪽에 두 번째 문단에서 여섯 번째 줄 5단계 모델은 개인에 대한 정신역동 관점과 부부치료 관점을 통합한 모델이다. 개인과 부부 두 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가족의 방어,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봐야 갈등이 줄어든다.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에게 이론적, 기법적, 개별적, 체계적, 이론과 기법, 개별과 체계, 개인과 부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5단계 모델은 상호작용적이며 또 현재 상호작용적이며 과거 내력. 이거를 우리가 듀얼 타임 퍼스펙티브 이렇게 얘기했죠. 개인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중요한 모든 수준들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부와 치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교류를 강조한다. 그래서 단기 치료 형식이 지닌 장점, 장기 대상관계 접근을 지닌 장점을 포함하고 있다. 86쪽에 넘어가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를 다루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런 거를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1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폴과 마리아, 빌과 안드레아의 사례를 갖고 봤는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중간에 많이
들려서 죄송합니다.